이제 위정현 교수님 경영전략 개인과제 토론 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영학부 1학번 이승희입니다.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1학번 김명입니다. 1사학번 변지상입니다. 1학번 허청원입니다. 1학번 이준섭입니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토론의 큰 주제는 교수님이 그 영상을 보라고 하신 리스크 테이커가 큰 주제고요. 리스크 테이커를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은 쉽지 않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을 리스크 테이커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개인 차원에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본인이 리스크 테이커라고 생각하는지를 일단 질문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리스크 테이커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뭐 롤을 해보실 때도 아니지만 맨날 제가 욕먹는 게 뒤에서 살이다가 쫄아가지고 욕먹는 거 이런 걸 보면은 리스크 테이커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최근에 보면은 제가 CPA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복학을 이번 학기에 했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 시험을 거의 2년, 3년 동안 준비했는데 결국 지금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커였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이거 맨 처음 주제를 받고 그 질문을 설정하면서. 그래서 일단 각자가 리스크 테이커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먼저 여쭤볼게요. 자유롭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이 리스크가 무엇이냐고 생각하는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사회에서 바라보는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분들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대부분은 다 리스크 테이커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렇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뭐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 큰 도전에 진짜 큰 실패를 수반하는 도전이 아니고서야 그런 게 아니라면 저 그냥 도전하는 편이에요. 리스크 테이킹하고.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 제가 가진 돈에서 도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도박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도- 범죄인데요. 저도 리스크 테이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청 커다란 뭐 돈이 수반된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냥 사소한 거 있잖아요. 뭐 도시락이 새로운 게 나왔는데 평소에 먹던 걸 내비두고 새로운 걸 먹어볼 것인가 이런 거. 그냥 이 정도까지는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인생 레벨로 넘어가면 힘들다 이 생각. 저는 그냥 리스크 어버전인 것 같아요. 인간한 모든 상황에서도 정해져 있는 기존에 했던 거 이런 게 더 편한 것도 있고, 투자를 할 때도 더 안정적인 거에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성향도 많이 보이시고. 그러면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이제 두 분은 실패를 한번 하셨으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생각하고 진입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후에 이제 그 CPA 자체가 나중에 다른 일반 직장인들의 삶보다는 그 CPA 자체에 살면 더 리스크 어버전이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 같은 입장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커라는 게 결국 뭐 각자가 그 리스크가 어떤 건지 아니면 뭐 그거의 규모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일단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 사회에서 리스크 테이커가 과연 필요한가? 리스크 테이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들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좀 더 그 사회 전반적으로 그동안 뭐 모르던 거, 뭐 아니면 해보지 않았던 거 그런 게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다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일 건데, 인간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 위험을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아니면 누군가 해주겠지 하고 뒤에서 불러서 사서 보고 그 사람들이 해서 성취해내면 나도 해봐야지 이 생각일 것 같아요. 오피니언 리더로서 리스크 테이커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가 적정할 것인가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뭐 스타트업 쪽에서는 뭐 리스크 테이커들은 뭐 이미 충분히 더 사람, IT 쪽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산업 내에서의 리스크 테이커들은 확실히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커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걸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영역들에서는 리스크 테이커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이미 약간 현재 우리나라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사실 리스크 테이커라기보다는 리스크를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쪽의 영역에서는 리스크를 더 테이킹 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필요한 거지만 뭐 그렇지 않은 영역들도 있으니까 기존에 뭐 벤처, 스타트업, 뭐 IT 이런 쪽에서는 리스크 테이킹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물론 그런 사람 오히려 지금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주기에도 지원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 IT 말한 그 IT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양반들도 신사업이나 이런 거는 미래에 잘 될 걸 아니까 그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위험 수반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잘 될 거니까 투자하는 거라서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네, 바꿔 말하면은 같은 사업군에서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리고 아직 그 IT나 이쪽에서 뭐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누가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될지는 모르는 거라서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좀 더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업 전반의 미래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업 자체의 미래는 밝은데 그 밝은 미래가 나의 미래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까지 얘기가 나온 걸 보면은 리스크 테이커가 스타트업, IT, 벤처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비교적 최근에 나왔거나 아니면 규모가 작거나 이런 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대기업 같은 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시가총액 높은 뭐 삼성이나 현대차 뭐 이런 데는 과연 지금 현재 리스크 테이커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들. 대기업에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벤처 이렇게 규모가 작은 데 말고 지금 사실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데 스타트업이나 벤처 같은 게 운영되는 커다란 이유도 다 그렇게 커다란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사람들 리스크를 떠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큰 회사들이 리스크를 분산해주는 거죠. 일단 도전해보라고. 왜냐면 우리처럼 큰 회사에서는 잘못 도전했다가 이렇게 일이 잘못되면은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앞선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분배를 해놓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걔네도 따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기업은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교수님이 보라고 말씀하신 영상을 보면은 거기서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게 그 기업 자체에 일단 실패나 이런 걸 용인하는 문화가 없고 괜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뭐 잘리거나 이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괜히 위험을 떠안았다가 그렇게 기업에서 잘리거나 이런 엄청난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리스크 테이커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말씀에는 다들 동의하시나요? 기업 차원에서 내부의 리스크 테이커가 있어야 예, 된다.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혁신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사업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전략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필요한데 필요하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다 그 책임을 오너가 진다고 하면은 밑에 사람들 다 도전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내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이 리스크 테이킹적인 성향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면은 오너가 리스크 테이커가 아니면은 사실 불가능해요. 오너가 보수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진보적인 정책을 낼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나가는 거고 뭐 그러니까 자료 보면은 삼성 이병철 전 회장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이병철 전 회장 때 이야기인 거고 이재용 회장으로 바뀐 다음에 삼성 모습을 보면은 전자를 위주로 예를 들어볼게요. 페스티벌로예요 그냥. 그렇죠. 그냥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 내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그렇게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그거를 자기들이 앞서서 할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로서 입지를 탄탄하게 가져간다는 거는 어떤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폰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폰이 이제 발전했을 때 삼성 그러니까 아마 리스크를 회피하게 된 제일 중요한 계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은 거기에 옴니아를 봤었죠. 네. 옴니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데 옴니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스마트폰의 시작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혁신의 선봉에 있었던 거죠. 왜냐면 윈도우 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운영 체제가 어떤 리스크를 이제 실제로 테이킹해서 이제 나아가 보려는 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고 나서는 그냥 패스팔로로 바뀌었죠. 네. 그럼 이게 삼성전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삼성이 갤럭시 10 발표하면서 폴더블을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폴더블이라는 게 어쨌든 기존에는 없었던 형태의 핸드폰을 이제 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 5월인가 6월인가에. 과연 거기서 삼성은 어떠한 리스크를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리스크가 없죠, 제 생각에. 아예 그냥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폴더블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스마트폰의 어떤 그냥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는 거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엣지 스크린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뭐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에 펜을 넣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사실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그 현재 그냥 패러다임 안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냥 어떤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리스크 테이킹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기존의 경쟁이나 이런 게 아예 없었던 새로운 분야니까 네,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시장은 구축이 돼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냥 그 안에서 이제 그냥 한 가지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냥 이거는 커다란 리스크도 아니고 만약에 봐서 그냥 반응 좋으면 내는 거고 아니면 안 내는 거고 그냥 리스크를 테이킹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지금 있는 스마트폰을 이젠 안 낼 거고 우린 폴더블만 낸다 이러면 리스크긴 한데 그렇죠. 뭐 그런 거. 그 정도의 변형은 돼야 사실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지금 폴더블을 낸 거는 저희가 베스킨라빈스 회장인데 그냥 마당가지를 추가해 본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 해보고 안 좋으면은 빼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려면은 아예 기존에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 이제 와플만 팔겠다 아이스크림을 만들었거나 뭐 아니면은 아이스크림을 팔던 얘네들이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만들어서 팔겠다.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사용처라던가 뭐 이런 거를 바꾸려는 뭔가 좀 더 적절히 시도가 있어야 사실 어떤 리스크를 감내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딱히 리스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뭐 일단 기업 차원에서 삼성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뭐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다들 아시겠지만 비디오 스트리밍 애플이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 쪽으로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구글도 스타디아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드 게이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애플하고 구글 입장에서는 전에 이제 했던 내용은 아니잖아요. 했던 사업은 아니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트리밍 보면 많잖아요. 뭐 트위치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도 있고 막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은데 굳이 여기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리스크를 생각을 한 거였을까? 전 이게 딱 떠올랐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리스크를 떠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리스크를 피하려고 새로운 걸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그냥 기존의 리스크를 피하려고 이쪽 기존의 방향으로 리스크가 뛰었다? 아니라 이제 내 사업이 크질 않을 것 같고 이제 시장이 끝난 것 같고 하니까 그 망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 테이킹 맞지 않나? 솔직히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거기서 미디어 쪽으로 가는 거면은 거의 미디어 쪽으로 간다는 건 근데 내가 보기엔 거의 팔로워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제가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안 봐서 정확하게 애플 쪽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미디어 쪽으로 이쪽에 손을 안 대려고 이제 손을 안 댔던 건 아니죠. 애플 뮤직 등의 형태로. 근데 그거는 약간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이 사실 그 TV 이쪽 서비스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애플 TV라고 하는 형태로 시장에 제품을 출시했었지만 반응이 좋지 않았고 이번에 나오는 게 TV 플러스. 반응이 좋지 않고 망했어요. 크롬캐스트에 밀려서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아서 결국 사업을 접었었는데 다시 뭔가 애플 TV 플러스라고 하는 형태로 도전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고 저쪽으로 도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사실 전혀 다른 사업의 영역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사람들이 느끼기에 비슷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분야를 다시 뛰어든다는 거. 그리고 구글도 뭔가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긴 그런 게 걔네 그 클라우드 서버가 엄청 좋잖아요. 걔네는 자기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구글이니까 할 수 왜냐면 있는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건 아니고 뭐 아예 기반이 없는 사업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 원래 하고 있던 거에 그냥 한 가지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냥 그 게임은. 그래서 구글이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제 보여줬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근데 이게 게임 산업 또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네, 게임 산업 전반을 바꿀 수 있는 굉장한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그러니까 자체를 그 레이턴시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던 걸 보면은 시현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시현장의 환경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응이 많아서 그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람들 얘기로는 만약에 5G가 조금 더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는 게 이미 미국에서도 버라이즌이 3월 중으로 5G 요금제를 4월 중으로 5G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시카고랑 미니애폴리스 두 군데 도시에서 하겠다고 했고 연내 30개 도시로 늘린다고 이미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T가 방심위에 요금제 안을 제시를 했고 KT랑 LG도 아마 이걸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뭐 이제 5G 요금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거 상반기 안에는 될 거고, 그런 어쨌든 플랫폼적 그러니까 인프라가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스테디아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 역시도 그래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보는 게 그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플랫폼이 사실 아예 새로웠던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스팀이랑은 좀 다른 게 스팀은 클라이언트가 존재를 하고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PC에서 그러니까 게임을 이제 구동을 해야 되는 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PC 사양으로. 근데 스테디아는 지금 뭐냐면은 남의 서버에서 게임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글 서버 자체에서 게임의 모든 결과물을 그러니까 다 돌리고 그 화면을 실시간으로 그냥 내 기기로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입력한 게 거기서 제대로 돌아서 나한테 오는 게 중요한 거라서 오는 것까지 하는 속도가 거고.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스팀하고 스테디아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화면만 보는 거니까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고 그냥 이런 구닥다리 그냥 좀 사양이 오래된 노트북으로도 가능하고 아니 산지 좀 오래됐으니까 네, 3년 됐죠. 그러니까 노트북으로도 가능하고 내 컴퓨터 사양이 좋을 필요가 없는 거죠. 스테디아가 만약에 정말 잘 된다고 하면 그런 점에서 이제 스팀하고 차이가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플랫폼이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테디아 같은 형태의 플랫폼이 없었던 게 아닌데 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기술 발전. 가능할 수 있는 그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기존에 실패했던 거지만 자기 역량으로 이 실패했었던 시장 마켓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내가 이걸 부딪혀서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라고 하는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잘 하고 시장에 도전을 한 거라서 굉장히 적절한 리스크 테이킹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구글은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게임판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아이템이라서 더 주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한 가지 게임을 개발을 해도 이거를 PC용으로 만들고 모바일용으로 만들고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만들고 엑스박스용으로 만들고 각기 다른 플랫폼에 맞춰서 이 게임들을 다시 만져주는 작업들이 필요했던 건데, 이제 만약에 스테디아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스테디아 서버에서 돌아갈 수 있게만 만들면은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PC로도 가능하고 콘솔로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 플랫폼 통합 이런 그리고 또 사양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최고 사양을 그냥 핸드폰에다가 콘솔 붙여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글이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모바일 위주로 이미 회사를 다 구축을 해놨고, 사실 개발 능력이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개발 역량이
그렇게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국내 거의 게임 다 회사들이. 나라에서 조져가지고 그게 끝장 났죠. 그러면 그게 구글이 그렇게 나오는 게 결국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는 그게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자연스럽게 리스크를 갖는 거잖아요. 그 구글이 만약 성공을 한다면? 그럼 현재 상황에서 뭔가 리스크를 갖고 나가려고 한다면은 스테디아 같이 뛰어들어야죠. 그렇게 거기에 올려서 게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게임을 못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양산형 게임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되는 걸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규제도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거를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리스크 테이킹 이런 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으로 기존에 벌어들이는 돈도 굉장히 많았고 개발비도 충분히 뽑아내고 그냥 개발비 대비 그러니까 어떤 그 투자를 굉장히 많이 뽑아냈는데 이게 스테디아 쪽으로 만약에 리스크를 감내하게 된다? 그러면은 리스크 감내해서 뭔가 게임 쪽에서 뭐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안 좋아하겠죠. 투자자가 안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시도를 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그 정도 어떤 그 미래 게임 산업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너무 고였어. 하긴.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런 방식으로 잘 벌어왔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바꾸냐라고 했을 때 투자자가 설득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거는 바꿔 말하면은 지금 투자를 하실 만한 분들 중에서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는 거를 좋아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리스크가 벌점이 되는 건데 오히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고수익을 바라는 경우니까 오히려 그쪽에서는 더 미래 보고서 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일단 눈앞에 당장 이 수익이 나는 그리고 당장에 수익이 난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은 그냥 한국 게임 회사에 투자 안 하고 외국 게임 회사에 투자한 겁니다. 그 국내 게임은 뭐 셧다운제다 뭐다 해가지고 규제도 많고 규제도 많고 뭐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그 기업 차원에서 일단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 차원에서의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의 리스크 테이킹이 어떤 걸 의미한다고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아예 없었던 사업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리스크 테이킹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완전히 레드오션이 된 그런 시장에 그냥 하고 뛰어드는 것도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기업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각자 기업 차원에서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그걸 듣고 싶거든요. 없던 마켓에 뛰어드는 것도 리스크 테이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레드오션 쪽으로 가면은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있는 거에 뛰어드는 거는 저는 딱히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거는 리스크 테이킹은 어떤 굉장히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기존에 없었던 자신들만의 방법 같은 어떤 혁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뤄내는 건데 레드오션에 뛰어든다 그냥 단순히 뛰어든다라는 거는 그냥 기존에 있던 사례들을 분석해서 거기서 그냥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라서 그거 자체로 리스크 테이킹을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뭐 한 가지 조건을 붙이자면 레드오션에 뛰어드는 건데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러면은 뭐 그거는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레드오션 시장에서 하지 않았던 시도를 하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지 이제 리스크 테이킹이 되는 거라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죠. 레드오션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카페로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어떤 카페밴을 다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 시작해가지고 카페. 모든 사람들이 다 카페밴을 하는데 그 와중에 카페를 하더라도 그냥 진짜로 디저트 카페고 딱 특화된 디저트 카페만 하는 그런 걸로 뛰어든다면은 그건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어느 한 분야에 그러니까 새로운 걸 이렇게 개척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게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붙는다는 그런 말씀. 기존 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있어야 되는 거죠. 니들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가 되면은 저는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솔직히 창업을 되게 그 그렇죠. 뭐냐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그냥 하나 잘 되는 것 같으면 다 시작하고 그러는 거는 솔직히 리스크 테이킹이라기보다는 이미 잘 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나도 해서 잠깐이라도 돈 벌자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개인 입장에서 보면 잘 다니고 있는 회사 포기하고 차리는 것도 리스크 테이킹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 왜 프랜차이즈가 잘 되는지를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프랜차이즈 업을 하셨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건데 제일 많이 투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명퇴당하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 들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직금. 그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개의 이제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뛰어드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서 찾는 게 프랜차이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많이 뭐 밈으로도 나왔나 어쩜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퇴직하고 그냥 치킨집이나 차리자 뭐 이런 걸로 보면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또 왜냐면 적어도 그거라면 망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프랜차이즈들이 어떤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리스크 어벌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자체. 그 자체로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좀 이제 치킨이든 카페든 뭔가 이렇게 좀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그러니까 퇴직을 그러니까 명퇴든 뭐든 간에 퇴직이라는 거는 자기 의지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뭐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뭐라도 해보자 해서 프랜차이즈로 네.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리스크 어벌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게 이게 되는 프랜차이즈 모르겠어요. 같은 경우는 아까 명희가 얘기한 거에서 내가 레드오션에 뛰어들 때 나는 이게 있다 그게 아니니까 맞아. 프랜차이즈는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 리스크 어벌전이 맞죠. 완전히. 근데 그분들의 생각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딱히 살아오지 않았을 거고 그다음에 그리고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역량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20년 동안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사실 창업을 하면 그러니까 카페를 창업을 하면서 그분이 어떤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카페 운영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췄을까요? 그게 안 되니까 사실 프랜차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뭐 동서식품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커피 제품 같은 걸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뭐 커피 쪽으로 뭐 해외 트렌드 같은 거 잘 알고 이러면은 카페 차린다고 했을 때 프랜차이즈 찾아갈까요? 안 찾아가겠죠. 그렇죠. 자기가 오히려 가지고 있는 해외 트렌드 같은 걸 가지고 와서 해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리스크 테이킹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건데 프랜차이즈 득세 뭐 이런 거는 최근에 저희 부모님도 어머니가 지인이 아주대 근처에서 뭐 햄버거 수제 햄버거집 그 했는데 잘 됐다고 엄마한테도 해보라고 해가지고 뭐 프랜차이즈 준다고 3천만 원에 해가지고 솔깃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걸 갔다 왔다고? 거기 그 매장을? 햄버거집에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햄버거 싸왔는데 맛은 괜찮더라고. 그 집이 좀 괜찮더라고. 근데 우리 집 앞에 수제 햄버거집 2집 있는데 거기 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맛없으니까. 집 앞에 아니 수제 햄버거집 거기 앞에 2개 있거든. 알렉스 플레이스 근데 가격도 근데 되게 쌌어. 한 6, 7천 원? 그러니까 그분은 창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창업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잘 되니까 엄마도 이거 돈 잘 된다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목이 중요한 거 같아. 목이. 뭐 그럼 리스크 테이킹을 왜 안 하는가 뭐 이런 거 주셨으니까 뭐 창업 관련해서 이쪽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어떤 그런 역량을 길렀을까요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으니까 그냥 바꿔 말하면은 그냥 우리가 뭐 워라벨이 중요하다 워라벨이 중요 자신을 찾아야 된다 이러는 게 어떤 자기만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만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 어떤 명퇴 이후에 어떤 창업을 하는데 사회풍조에서도 리스크 테이킹을 할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꼭 그런 역량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도건형만 봐도 전혀 상관없던 전혀 관심 없었던 부모를 통해서 창업을 하고 뭐 물론 무슨 그러니까 비누 팔아 근데?
천연비. 디시워싱.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개인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진짜 어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기존의 역량을 어떤 가지고 가던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리스크에 대한 아무런 대처 없이 그냥 무모하게 창업을 하게 되면 나오는 사태가 그거예요. 그건 네.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되는 거죠. 그냥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잘 될 거다 하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그렇게 되는 진짜 거죠. 모든 거에는 쉬운 게 없는 건데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이런 것도 맛보고 막 망하기도 하고 하는 거기 나오신 분들은 그게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냐 무모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주제를 잠깐 바꿔볼게요. 그 영상에 교육 관련 얘기도 나와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이 교육 체계에서 리스크 테이커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커를 굳이 뭐 만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리스크 테이커의 뭐 기본 소양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가르친다든가 아니 그 기초 교육 과정이나 이런 데서 근데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보기엔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리스크 테이킹하는 것들의 요소들을 미리부터 이제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은 이제 사람의 성향이 나눠져 있을 때 리스크 테이킹에 좀 더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많이 접할수록 자기가 그럼 이 성향에 가깝다는 걸 알게 인지하게 되고 더 그런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이걸 가르치는 거는 뭐 어떻게 그거 자체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건 좀 위험한 시도일 거라고 진짜 생각해요. 그런 거 가르치는 것보다 진짜 다양한 거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거 자기가 나중에 뭘 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면서 난 이거 망해도 딴 거 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낫지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건 좀 아니라고 교육 정책을 만진다는 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마침 교육이 나왔는데 제 아버지가 교사시니까 네. 네, 뭐 이거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되네. 네. 그러니까 그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구 조건이 석사학위 이상을 받는 거예요. 학사 단위가 아니라 우리 학교처럼. 아니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가르치려고 해도 교대 뭐 이런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은 최소 석사학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학 관련하여서. 거기도 임용고시 보내요. 그러니까 고시가 있는 형태인지는 법안이 정확히 잘 완전 TMI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랑 뭐 어쨌든 보잖아. 굉장히 이제 그런 건데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한테 어떤 신경을 써라.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만큼의 숭고한 이런 가치 같은 걸 가지고 있어라는 의미에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국내에 들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그냥 다 떼놓고 그냥 앞으로 교사 채용 기준은 석사까지야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리스크 테이커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교육을 만들게 되면 그냥 그건 제도를 만드는 거고 그냥 또 그거에 그거를- 맞춘 사교육이 또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교사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그거에 맞춰서 커리큘럼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뭔가 걔네들 그냥 그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잘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그냥 완전히 넌 리스크 테이크로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대놓고 하는 그렇게 교육은 아니라, 아예 없어야 되고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도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그래서 뭐 어떻게 그 아이들이 경력 개발하도록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라는 어느 정도의 교육은 계속 있었어요. 그냥 쉬운 말로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이 도전해봐라. 계속 도전해봐라. 새로운 거 도전해봐라. 근데 결국에는 그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거를 받쳐줄 만한 진짜 부모님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역량이 있어야 되는 영향도 필요하고 그렇게 학교에서도 그 교육적인 거나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뭘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거를 지원해줄 그런 게 필요한 거지 굳이 말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커를 만들겠다고 해서 교육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냥 진짜 지금 뭐 도전해봐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리스크를 테이크할 수 있는 어떤 자신의 사고나 이런 것들을 갖춰야 자신만의 사고 이런 걸 갖춰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획일적인 교육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교육. 만약에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를 교육적 제도로 해가지고 예시로 들면은 중고등학교 때 너 사업 하나씩 하는 거를 과제로 하는 거를 대학 하면은 대학에서 대학 갈 때 점수를 더 줄게 이렇게 하면요 무조건 사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그 말도 안 되는 거라도 어떻게든 만들어서 사교육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미 나온 사회가 저는 자유학기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우리 학교에서 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개월 동안 그냥 그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수업 실수 외에는, 그러니까 얘네가 자기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어떤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서 그냥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 학습을 진행하고 이거를 그냥 결과를 보고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학기 정도. 근데 대학을 가야 된다는 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는 사실 잘 활용하면은 정말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건 어떨까, 뭐 어떤 그런 아이들의 가능성을 늘려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 취지에서 나왔을 건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대학을 가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뭐 너는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가져야 되고 집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부모들의 바람 같은 게 이미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쓰이냐면은 애들이 그 시간에 학원을 가요. 자유학기제 해놓고 하루 12시간 학원을 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유학기. 그러니까 제도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사람들 그냥 전반이 변해야 되는 거지, 이걸 제도로 잡으려고 하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짓인 거죠. 개인의 인식 변화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아니 막말로, 오렌지를 어린지라고 발음하라고 하면은 영어를 잘하게 되나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오렌지. 아니 아이들한테 코딩을 그냥 가르치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가 됩니까? 그냥 코딩만 아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딩을 해서 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줘야지 이 아이들이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뭘 해야겠다는 생각은 집어넣지 않고 그냥 교육만 하는데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리스크 테이커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도 이런 거는 그냥 그냥 거의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냥 기존의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뭔가 새로, 그러니까 교육제도가 바뀌어도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 안 맞아. 바뀌어요 절대로. 하긴 왜냐면 지금 우리만 해도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데 자기 애한테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래서- 제도는 더 안 바꿔도 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제도만 가지고도 사실 사람들이 생각만 다르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뭐 이거는 그 대신 이거는 세대가 좀 교체가 좀 돼야 돼. 세대 교체가 되고, 만약에 애를 키워도 진짜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냥 내놓고 키워도 애가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게 된다, 그러면 뭐 시키겠죠. 근데 나중에라도 뭐 만약에 얘가 가서 수능이라도 한번 실패해서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한번 실패해서 뭐가 잘못됐어, 뭐 이런 미래가 없어지는 게 눈에 딱 보이는데 어떻게 뭘 시킵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덴마크인가? 그 복지 좋은 데가? 덴마크지? 스웨덴. 스웨덴, 덴마크. 그쪽은 무슨 직업을 갖든 비슷한 소득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은 이런 리스크 테이킹 하는 그런 문화가 있나요? 거기는 없으니까 백수한테도 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 나름대로 근데 그러면은 리스크 테이킹 할 만하죠. 왜냐면 내가 최하층민으로 떨어져도 먹고 살 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례나 이런 게 있나요? 저도 그런 사례는 딱히 뭐 따로 들어본 게 그러니까 어쨌든 특별히 걔네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쪽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기들만의 혁신을 굉장히 잘 추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에 나온 지 좀 오래됐지만 이케아라던가 뭐 예전에 있었던 노키아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전에는 핸드폰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혁신을 일궈냈던 기업이었고, 물론 중간에 옳지 않은 선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지금 다시 이제 노키아도 부흥을 하려고 하는 게 B2B 쪽으로 아예 사업형을 바꿔서 가면서,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영향을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능력 자체는 저는 그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지가 사람을 나태하게 한다? 뭐 그것보다도 사실은
리스크를 떠안고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 사람들을 받쳐줄 복지가 없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죠 복지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리스크 테이커가 뭐 된다라는 거에는 결국 도전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교육 얘기했으니까 한번 계속 해보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아니면 여태까지 받아왔던 교육에서는 우리가 뭔가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가? 근데 지금 딱 들어보면은 지금 이 수업 들으면서 도전할 만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진짜 토론할수록 못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아니 그것도 그렇고 교수님한테 뭐 위협을 떠안으라고 뭐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걸 어떻게 배우냐고요 지금. 저는 그거 이런 거를 하는 교수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도전을 하시고 계시고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계신지 지금 또 그거를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 수업을 만약에 듣고 나서 100명한테 물어봐서 나는 도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진짜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사람 한 100명 중에 한 10명도 안 될 거예요. 이 양반이 그거 아니야? 강의평가 제대로 안 좋게 하면 점수 안 주는 거? 그거는 처음 듣는데. 발표가 안 했는데. 아, 그래? 아, 했다고? 그거는 처음 들어요. 그래서 말 잘못하면 막 점수 안 준다고 그런 거 들었던 거 같은데. 아니 근데 강의평가 그 발표 아니지 안 나와 사실. 그래서 우리 뭐냐 이 클래스에서 말고 이 클래스에서 강의 평가하는 거 말고 그냥 수업 시간에 강의 평가 해가지고 미리 봐가지고 그 이름까지 다 적게 한 다음에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랬다는 거. 난 그렇게 들었어.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 난 블록 강의라 모르겠다. 뭐 아무튼 그럼 일단 넘어가고 이거 뭐 여기서 뭐 얘기가 더 길어지면 좀 분위기가 좀 험악해질 것 같긴 하겠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리스크 테이킹.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리스크 테이킹 한다. 거기서 영상에서 나오는 게 정부의 역할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지금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이쪽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몇 개 해주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부의 역할에서 나오는 예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제로 있는 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세금 감면하고 병역 특례가 나와요. 그 리스크 테이커나 아니면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스타트업에 지원해주는 대해서 얘 하나의 예시겠죠? 있어요. 근데 세금 그러면 감면해주고 병역특례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산업특기 요원으로 게임 회사 그렇죠. 같은데 보내는 애들 이런 거. 아 그런 건 뭐.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제도가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해주는 제도나 이런 게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종류가 많아지고 그 복지의 정도가 좀 더 많아진다면 과연 스타트업이나 이런 지금 리스크 테이커로 대표되는 게 스타트업이나 뭐 IT 창업 이런 건데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부의 충분히 지원이 나라고 생각해요. 많아질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끝나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왜냐면은- 위협을 줄여주면 도전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리고 정부가 오히려 너무 전면에 나서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정부 입맛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사업을 정부 입맛에 맞춰서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전면에 나선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정부는 어쨌든 할 일을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영역에서는 어떤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자유로워야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한다? 그러면은 아니면 어떤 지금 당장 정부의 성과로서 뭔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게 지원되는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을 거예요. 정말로 그냥 그러니까 현재 정권,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까지 그러니까 뭔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플랜이 지속이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안 돼요. 누가 봐도 안 돼요. 그리고 그렇지. 지금까지 봤던 사례에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이렇게 지원책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진짜 갑자기 떠오르는 거긴 한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가지는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지원해줘서 가는 예, 그 지원해줬을 때 정부가 가지는 리스크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그냥 돈 매몰 비용이죠. 매몰 비용이 네, 그냥 없을 다 건데 그냥 썬크. 그거 진짜 말로 성과 안 나오면은 이제 그 예산 운용에 대해서 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정부가 정도는 그 여당 야당이 바뀌는 정도의 그런 거 말까지도 갈 수 있는 거 그런 거 트집 아니 잡아서 그냥 정권이 바뀌면. 근데 솔직히 투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정부가 사용하는 세수 중에서 세터 투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야 그럼 얼마나 버리는 될까요? 돈은 나라에서 진짜 최소한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거야. 정부 얘기해서 알잖아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스타트업 리스크가 될 수 투자하는 있는 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스타트업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거의 나라에서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뿌리는 거야. 복지용으로 뿌리는 걸 거야. 지금 투자용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복지용으로 그러니까 경기 뿌리는 거야. 활성화 뭐 이런 방안으로서 어쨌든 되는 거지. 사실 정부에 리스크를 줄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에요. 여론용으로서. 괜히 잘못 그거 했다가 안 되면은 괜히 지원 늘렸는데 성과가 없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정권이 성과에 대해서 묻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성과에 대해서 묻지 않아야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야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 묻지 않아야 오히려 그 혜택을 받고서 어떤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라날 수 있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만약에 성과가 안 좋은데 왜 투자를 했어? 라고 하고 그 정권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투자 쪽 관련된 정부에서 직책 받으면 안 됩니다. 그 그래서 사람은- 우리나라는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다가 몇 프로야 나. 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진짜 너무 좋은 아이템으로 그 창업을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그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뭐 몇백억, 막 몇십억을 투자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은 뭐 몇 조까지도 굉장한 큰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우리 내수 경제에서 만약에 실패한다고 생각했을 때 국민 그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야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론이 네. 완전 내 돈으로 왜 그런 돈 비용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당장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명예 말대로 결과를 묻지 않은 게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100% 이제 상대 입장에서도 그걸 쓸 거라고. 결과를 묻지 않을 수가 어. 없습니다. 그것이 조선입니다. 5천만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딴 데가 없어.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 정부에서 그런 걸 지원했을 때는 그거는- 리스크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하면 돼. 북한에서 하면 돼. 북한 아니면 안 돼. 그거는 정치적인 그냥 어떤 이슈를 바라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여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니 절대 안 돼. 인사청문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사돈의 팔촌이 뭐 했는지까지 다 꾸미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결과를 묻지 않고 투자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정신 나간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럼 저는 이제 그 정부 지원 이런 거 관련해서 그 모두한테 궁금한 게 과연 그렇게 지원책이 좀 더 이렇게 점점 더 늘어나고 하면은 나는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저요. 그러니까 지원책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창업을 좀 더 마음먹기 편해지는 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이템만 있으면은 한번 해봐야지. 이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커지면 그러니까 이제 지원책이 이렇게 점점 더 확대가 되고 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왜냐면 리스크가 아니니까 이제. 근데 그 지원책도 중요한데 지원책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지원책도 더 중요한 거는 지원을 해주면서 교육 같은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 해당 교육이 왜냐면 이렇게 나 한번 지금 해봐야지. 이게 그거잖아. 이게 세수 낭비가 되는 거고 아, 이거는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라 도덕적 세수 낭비가 되는 케이스야. 거고. 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리 피커들이 있을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줄이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선량한 어떤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지원도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이제 그 심사를 통과하면은 그 만약 요식업이나 이제 해당 업종에 대해서 그 정부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정부 차원의 교육이라면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그 해당 사업이나 그 업종에 따라서 뭐 정부 차원에서 미리 직업 교육을 할 수 있는 직업 교육식으로 먼저 하고 근데 개판나지 않게. 우리나라 지금 이것도 좀 힘든 게 실제로 그 옛날 박근혜 정부 때 그 뭐 옛날에 그 창조경제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창업하는 학생들한테 지원금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엄청 들어왔어요. 많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수가 되게 실제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그 코딩하던 애들이 그 컴공 애들이 되게 많이 창업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그때 한창 그게 붐이었고. 근데 막상 그걸 그 심사나 만약 그 기획안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걔는. 아 그냥 아니 이제 정부 더 이상- 정부 지원이 원래 1차적 그러니까 일회성이 강해요. 그렇죠. 현재 정책이.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문제 아니라 정부가 준 게 문제 아니라 그 지원을 받는 학생들도 그냥 그 용돈벌이 했다 생각하고 끝나요 거기서. 이제 더 안 하고 그런 게 한국에서 많을 수밖에 없어요. 뭐 최근에도 뭐 그거 취업이나 이런 거 지원한다고 뭐 지원금도 많이 나오는 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아 취업지원금. 그렇죠. 그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취업은 리스크 테이킹일까요? 취업이 리스크 테이킹이야.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니 개인 차원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취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공채? 뭐 이런 공채 뭐 대기업이나 이런 대기업을 모든 노리는 그냥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아니 모든 종류의 취업을 모든 나왔을 때 선택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냥 개인의 선택은 그냥 전부 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리스크 테이킹을 뭐 쉽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거기서 도전한다고 하셨잖아요. 뭐 저희 선택에 그거는 쉽지 않은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테이킹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사장인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취준을 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이게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려고 하면은 진짜 다른 게 있고 있거나 취미거나 취미 진짜로 막나 로또 있고 막 진짜 돈이 너무 많은데 주위 시선 때문에 잠깐 몸만 담그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서 알람시계가 필요해서 약간 그런 거 약간 신부선 마냥 아빠가 나 물려주려면은 여기서 일하고 오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아니면 뭐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전혀 생각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본인이 취업하는 것도 되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 그렇죠. 테이킹이 아니다. 리스크 테이킹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만큼 그런 다른데 입장이 아니시니까. 그만큼 다른데 시간을 써야 되는 것도 맞는데 지금은 여기에 목표를 잡고서 하고 있으니까. 사실 모두가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서 모두가 기업을 차려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다라고 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전혀 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테이킹은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가 마음을 먹고 단 한순간 그때 그러니까 창업을 하게 되는 단 한순간 그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 창업을 꼭 20대 해야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한 직장에 들어가서 10년 이상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인원이 지금 많지도 않은 세상인데 10년 뒤에 리스크 테이킹을 바탕 해서 창업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인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대학생들이 열의가 없어서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고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하고 뭐 그따구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10년 뒤에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약간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리스크 테이킹이 그러니까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취업은 그래요 리스크 회피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취업을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취업으로만 몰린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언젠가 리스크 테이킹을 한번 할 수 있으면 된 겁니다. 그런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도전해본 사람 아니면 욕할 자격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트업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입장에서 많이 느낀 건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스타트업 만들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건 또 맞죠. 왜냐면은 정말 대학생들이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서 스타트업 만들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해서 이걸 마케팅하고 실제 성과까지 이뤄내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과정이기도 하고 사회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를 금전적 손실을 입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네.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늘었거든요. 하긴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 창업하는 거의 거의 정석 루트가 맨 처음에 대기업을 만약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일을 어느 정도 하다가 중소기업으로 옮겨요. 그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 자기 업무가 아닌 거 이런저런 일을 다 시키잖아요. 이제 거기서 전반적인 걸 다 이해한 다음에 나와서 한 30, 40대에 창업을 한다. 이게 정석 루트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있는 거겠죠, 어쨌든. 당연히 어쨌든 기업을 나와서 그렇죠. 자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을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니까. 그 퇴사를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당장 리스크를 무조건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자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쌓았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경륜을 쌓는 게 사실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직장인을 살아보지 않아서 사실 이런 말하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우습고 그다음에 주제 넘는 짓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근데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들었던 얘기이기도 해서 사실 바꿔 말하면은 그러니까 한 20년간 뭐 이렇게 일해왔던 분이 나와서 치킨집밖에 차릴 게 없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년 동안 한 사업에서 어떤 지식이나 경륜을 쌓으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그 사람의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뭐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리스크를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받아들였을 때 그걸 어떤 방식으로 뚫어낼지 난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만 만들면은 그건 성공한 겁니다. 그게 리스크 테이커를 만드는 교육일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게. 뭐 어쨌든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엄청나게 뜬구름 주제일 수도 있고, 뭐 개인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생각이 뭐 다 다르고 이런 건데, 이거를 솔직히 일반화해서 맨 처음 토론하는 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았거든요, 저도. 근데 어쨌든 간에 진짜 다양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히 뭐라고 딱 결론을 내는 일단 토론 주제가 될 수도 없고, 리스크 테이커라는 거는 그냥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모아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맨 처음에 이거 뭐 영상을 보고 토론 준비를 하기 전에 리스크 테이커라는 단어 자체를 거의 안 들어봤어요,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평소에 뭐 거의 안 하고 있었고. 리스크 테이커가 될 자질들은 점점 갖춰 나가는 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면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윗세대로 가게 되면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본인이 자기 자신의 취미가 뭔지 모르는 이런. 우리 어머니도 그러신데. 자기 자신이 내가 뭘 하고 싶어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점점 뭔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찾아가는 문화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그 리스크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점차 하고 싶은 거 아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지. 리스크 테이커가 지금 당장 없다는 거에 걱정할 수도 있지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잘 밝힐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개인이든 아니면 기업체든 아니면 뭐 스타트업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구조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역할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중에 회사 다니다가 돈 좀 모이면은 한 원 테이블 정도, 투 테이블 정도 이자트 할 거예요. 원 테이블. 네, 창업할 겁니다, 저거. 그 정도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쨌든 비전, 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서. 네. 맨날 꽁술 먹고 다 같이. 안주 재료 사면 해주고. 아무튼 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주제였는데 다들 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토론 참여하느라 고생들 하셨고, 뭐 사잖아요. 그건 이제 천천히 생각하시고, 예, 오늘 다들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토론 참여해주셔서 감사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